안녕하세요. 마정물입니다. 제가 이 귀농 마정물이라는 이 채널을 개설을 할 때, 우선 저의 이야기부터 좀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요.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그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거는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 때 소개했다시피 과거에도 귀농 귀촌 역귀농이 반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도 귀농을 결심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자영업을 견디다 서울 인근의 외곽 도시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는 바람에 서울 인구들이 외부로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점과 원인을 찾고 제 생업인 자영업의 위기를 느끼고 이 농촌으로 가게 될 걸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하고 편하게 잘 살고 있다라 그러면 엉뚱한 생각들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겪은 게 그 자영업의 위기가 아파트 대량 분양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 그러면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기 삶의 변화들을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귀농귀촌 지원정책 2020년도 이 내용을 모두 전국에 있는 걸 보자 해서 제가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영상 하나로 인해서 제 구독자가 320명 정도가 늘은 것 같은데, 자 보실게요.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린 게 2020년 1월 27일이에요. 겨울에 이제 농한기 때 내가 이런 거 할 때 다른 분들은 나같이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는데, 자 보세요. 3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관심도가 높질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3월 11일인데 4월 달까지만 해도 관심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지 않고 뭐 마스크를 써라, 사회적 거리 제한을 둬야 된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이때 당시에 또 시끌시끌한 뭐 일들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관심도가 점점 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를 제 동영상 한 가지만 갖고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정책만 보고 귀농귀촌을 선택을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요새 계속 이제 45%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텃세라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앞에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앞에 귀농귀촌 종합센터에 가보니까 선입견과 텃세로 인해서 56%,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충돌 때문에 또는 마을 공공시설 이용 문제 때문에 라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가진 인구가 이제는 선입견과 텃세 때문에 라는 이유는 45%가 아니라 56%, 절반 이상의 귀농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하지만 이런 거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귀농귀촌 종합센터가요. 그런 거죠. 이 귀농인을 무리 없이 귀농귀촌을 해서 무리 없이 지역민들과 이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제가 말한 노동력 땜빵을 위해서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잘못 운영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도 굉장히 뒤져보면 많은 잘못된 사례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진주 MBC인가 전주 MBC인가 남원 MBC인가 뭐 어디에서 보니까는
청년 귀농인 7명이 이 귀농귀촌 종합센터라는 이름을 악용을 해서 뭐 잘못된 사례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지원센터 홍보관에 이렇게 그 힘든 사람들, 지원 정책 몇 건, 복지 정책이 몇 건, 어떤 장목반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에 이렇게 갖춰져 있다, 우수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달콤한 유혹 말고, 적어도 우리 귀농인들이 안심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귀농지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그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센터에서는요, 이 옆에 사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사례냐, 뭐 강도는 여러 가지 강도를 가지고 그 경계심을 줄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귀농을 했다가 역귀농을 한 사례를 취합을 해서 건수를 올려주면 귀농인 스스로가 아마 조심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 경기도에는 귀농을 했다가 다시 역귀농하는 인구가 몇 명이다. 강원도는 귀농을 했다가 역귀농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다. 충청북도 귀농을 했다가 역귀농한 사례는 몇 퍼센트다. 그 역귀농에 대한 퍼센테이지만 줘도 조심을 하겠죠. 그 뭐 꼭 입으로 얘기해야 합니까? 역귀농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텃세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단순하게 역귀농 인구수에 대한 퍼센테이지만 넣어줘도 귀농인들이 그쪽 지역은 조심하겠죠. 아니면 귀농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불평불만이 가장 높은 지역을 체크를 해주는 건 어떠냐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하나 사 먹더라도요, 그 약이 어디에 좋은 효능이 있다라고도 하지만 부작용으로는 이런 게 있으니까 먹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도 기재가 되는데,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야 되는 이 귀농이란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생명하고 연관된 거예요. 자기 어떤 젊은 청년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도 생기고요. 한 가족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생기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왜 부작용에 대한 홍보는 없냐는 거죠.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좀 조심할 수 있는 사례들도 함께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귀농인이라는 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에서 한번 전입을 한 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귀농인이라는 거죠. 농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갔는데 한 1년 살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귀농인이 아닌 거예요. 농촌에서 농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귀농인의 정책이라는 게, 지원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달콤한 유혹에 한번 잘못 발을 디디면 5년 동안 발목을 잡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진짜 귀농귀촌을 돕고 싶다라 그러면 어떤 지자체의 소멸성 때문에 지자체의 인구수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귀농귀촌 정책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귀농귀촌인을 발목을 잡는 행정 지원 역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번 결심한 그들이 어느 농촌을 가서 살든 어딘가에서 농업을 가지고 안정 정착을 위한 귀농 귀촌 정책이 돼야지. 뭐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내려가면 5년 동안 발목 잡고
부작용에 대한 건 하나도 표기를 안 해주고 그 지역이 인심이 나쁜데 오히려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역 인심은 사나운데 귀농귀촌 활동을 누군가 잘해갖고 서울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뭐 각종 교육에 홍보에 그러면서 또 하나의 피해 사례를 만들고 그걸 누군가 아무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반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중립적인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우수 사례, 교육 사례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요. 민원이 많은 아니면 역기능이 높은 부작용에 대한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건수들도 함께 퍼센트율도 함께 표기를 해준다 그러면 귀농 귀촌인들이 판단을 하겠죠. 더 좋은데, 더 좋은 데는 잘 돼 있는 데는 더 발전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도태되겠죠. 그렇게 도태가 된다라 그러면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귀농인들만 교육시킬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소멸돼 가는 도시에 우리 마을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왔을 때 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집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교육도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오늘은 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사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게 이번엔 이런 거예요. 집성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집성촌.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고 그 집성촌의 성향이 강할수록 어떤 모습이 진행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뭐 이런 거죠. 귀농 과정에서 변화되는 텃세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귀농하고 처음 1년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유, 어디는 텃세 때문에 뭐 물 때문에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데요. 그분이 대답하죠. 에이, 요즘 그런 게 어딨어.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주고받아지는 게 귀농 1년 차일 때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제가 이 마을에 들어오면 쟤는 어디서 왔대? 뭐 하다 왔대? 누구랑 왔대? 누굴 통해서 왔대? 그 전에 뭐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서로 조심하게 돼요. 자, 처음 1년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귀농교육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인사하고 다녀야 된다고 마을에 다니고 어디고 쫓아다니면서 인사 잘해야 된다고 귀농인 교육 때 받아요. 자, 그래서 인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인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섞게 되죠, 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저의 성격은 어떤지, 내가 뭐 이런 거 하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적인지, 아니면 뭔가 마을 일을 하면서 인사하면 어디 갔다 와, 일로 와봐.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하고 있는 노동, 그걸 뭐 마치 놀이인 듯 이렇게 이런 거 서울에서는 안 해봤지 이러면서 말들을 붙여요. 그럼 또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붙이고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서서히 돕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고추 꼭지를 다듬는다든가, 예? 뭐 하다못해 짐을 옮긴다든가, 그러면서 그 귀농인에 대한 성격,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여부 판단,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봄에는 바빠서 그러는데 그 뭐 잘하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내일 고추를 심는데 뭐 와서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사람이 농사를 지러 올 사람인지 쉽게 얘기해서 흙묻히고 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2년 차 지나면서
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도 이제 뭐 제 농사를 지으려고 그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귀농인들은 정착민들은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쟤는 내가 부릴 수 있는 애, 쟤는 말이 너무 많아서 부리기가 힘든 애, 쟤는 부리기는 부리되 어떻게 길들여서 부려야 되는 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관계들이. 자, 제가 귀농을 하고 처음에 얻은 밭은 저희 마을에 있는 밭이 아니고요, 저희 마을에서 떨어진 다른 마을에 있는 밭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 귀농인들이 처음 얻게 되는 밭의 모습은 남들이 붙이지 않으려는 그런 밭으로부터 아마 그 전업농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런 겁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묵어있는 이런 밭들을 정리를 해서 밭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귀농인들이 왜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는 이런 풀밭을 갖고 귀농을 하냐는 거죠. 뭐냐면 이런 밭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요. 농지은행이라는 게 있지만, 자, 이렇게 풀로 꽉 차고 뭐 나무로 그냥 꽉 찬 이 밭을 얻다 못 얻으니까 남의 마을까지 가서 남의 마을 산꼭대기에 있는 이런 밭을 얻어서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유, 그거 밭도 아닌 거 귀찮게 내가 그걸 남의 땅을 뭐하러 그 힘들게 고생해서 그걸 해줘라고 하지만, 귀농인들은요, 이게 언제적 사진일까요? 재작년 사진인가 작년 사진인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산꼭대기 밭을, 풀밭을 열심히 이렇게 밭을 만들었어요. 남들이 미쳤다고 하거나 말거나 밭을 만들어서, 자, 어때요? 아까 처음에 풀밭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 밭을 만들고 이 밭에다가 뭘 했냐? 작년에 저 고추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어디 갔나요? 재배 관련 고추. 네. 아까 그 밭이 어쨌든 뭐, 자, 이제 이렇게 고추밭으로, 이 풀 때문에 아주 애먹었던, 자, 이렇게 고추밭으로 땅을 못 얻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밭을 남들이 붙이기 싫은 거는 뭐 그 임대료 없이 산 꼭대기에 있는 이런 걸 얻다가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죠. 나도 길 옆에 집에서 가까운 차대기 편한 그런 밭 좀 하나 갖고 싶다 해서 인삼밭 뭐 이런 거를, 귀농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인삼밭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이 농사를 짓던 분들은 그러죠. 아유, 인삼을 하고 나면 그 땅에 양분을 인삼이 다 빨아먹어서 농사 져도 되지도 않아.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 귀농하고 처음에 이렇게 도로 옆에 뭐 좀 경사도가 완만한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인삼 캐고 난 밭 아니면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삼밭을 얻었는데, 이런 거죠. 땅 주인하고의 문제인데, 자, 이 밭을 얻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희 마을에서 땅을 못 얻고 남의 동네 가서 땅을 얻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선 이런 거예요. 교류를 통한 뭐 이 소문이 나는 거죠. 아유, 어디 사는 애가 그 귀농한 이가 하나 있는데 뭐 인삼밭이고 뭐고 싸고 비싸고 땅이 필요해서 덤펑덤펑 잘 얻는데, 그 소문을 이제 들었겠죠, 이 땅을 가진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저 땅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마을 형님을 통해서. 형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어디에 가면 인삼밭이 있는데 한 3,000평 된대.
그 뭐 얼마에 준다니까 한 번 너 해볼 의향이 있니? 아,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인삼밭이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하자고 하고 계약금도 일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지번을 받았어요. 그 지번이 7개인가 8개인가 그래요. 많아요, 꽤. 그래서 이제 그 지번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면적을 따져 보니까 3,000평이 아니라 뭐 지번으로 따진 면적은 1,800평이 된다 그러면 이 경작이 가능한 이 평수를 따져 보니까 1,600평 정도, 1,500평 정도, 1,600평 정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밭주인 아주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평수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저 옆에 밭까지, 그러니까 이 밑에 밭까지 포함한 게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 말, 그래? 집원이 그렇게 많은데? 평수가 그거밖에 안 돼? 몰랐어.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 땅이 3,000평과 1,600평 또는 1,800평, 1,000평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몰랐다?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집원이 10개건 20개건 내가 가진 땅이 1,500평인지 1,600평인지 3,000평인지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처음 말했던 금액 안 깎았어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고수익 내면 된다 하고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 웬만하면 어머니 같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 있다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올해부터 이제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그래갖고 직불금 제도가 바뀌어요. 직불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걸 이제 아주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직불금이 올랐대. 작년에 얘기했던 것보다 직불금이 올랐으니까 나 참깨 붙여야 되니까 참깨 심을 수 있는 밭을 줘. 그래갖고 이거예요. 밭 모양이 이렇게 세 개의 모양으로 있다라고 그러면 이 밭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이걸 달라는 걸.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가 뭘 알아? 조금 밟혔다고 이상한 사람이네.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밭을 얻어서 삼포가 정리가 되고 로타리를 작업을 하고요. 그 트랙터 로토베이터 갖고 그 밭갈기를 했는데 거름 밑거름 넣고 해가지고요. 2번을 했어요, 밭갈기를. 왜냐면 이 땅에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갖고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트랙터 예약을 해놓으니까 그때까지 이 땅이 다 마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타리 작업을 한 번을 했는데 덩어리가 너무 심해갖고 어떤 작물을 심기 전에 2번을 또 로타리를 친 거예요. 마을 형님에 있는 저 마을에 있는 형님한테 저 트랙터 가진 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75만 원을 주고 한 번을 더 쳤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제가 임대사업소에서 그 로타리를 그 트랙터를 빌려오고 기름을 넣고 한 번 치고 75만 원을 들여서 또 쳤어요. 그럼 얼핏 아무리 안 들어가도 80만 원 이상 90만 원 가까운 그 경운 작업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밭에 뭔가를 심을 준비를 했는데 밭을 가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뭐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조그만 차가 아니에요. 보니까 바퀴를 보니까 뭐 트럭 아니면 중장비가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로타리를 쳐놓은 밭을. 그리고 나서 이 밭주인 아주머니와 제가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아주머니 밭에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가서 지금 오늘 병원 좀 갔다 올라가 병원에요. 아주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네. 예, 아주머니 밭에 가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가서 지금 오늘 병원 좀 갔다 올라가 병원에요. 아주머니 그러시지 마세요. 나 그거 밥 붙이기 싫어요. 진짜 짜증나요.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래요? 밭을 한번 가서 보세요. 아주머니 어떻게 생겼나. 아니 그 돌수내느라고 가생이를 좀 들어갔나? 그것도 좀 빠져가지고 자꾸 피집을 잡으시면 어떡하냐고. 아니 좀 빠졌는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머니 돈을 75만 원 들여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11시까지 로타리 쳤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건 알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밭에 갔더니 뭐 아줌마 잘 아시는 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밤 11시까지 로타리 친 밭을 그 인삼 몇 뿌리 죽겠다고 지공지공 다 밟고 돌아다니면서 내 아줌마 얼굴 봐서 그나마 참았어요. 그 아줌마도.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아주머니는 그랬잖아요. 그 아줌마 농사 안 접어서 모른다고. 예? 그거 어떡하냐고. 그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농사를 지신 분은 포크레인을 갖다 그렇게 밭 한가운데로 집어넣으십니까 그래? 아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밭에 갔다 또 오는 길인데요. 아 나 아들 참 애먹겠네. 그러는 사람 안 그러는 아저씨는 왜 그러신데? 제가 잘못된 거죠 아주머니 그럼? 아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라 난 그 돌 그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뭐 저기 가생이 도랑도 하나도 안 쳤더라고. 도랑 안 치면 그 밥 못 붙여요. 그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그런 거예요. 네가 뭘 알아? 그 도랑을 쳐야 붙이는 밭이야. 그 조금 밟혔다고 이상한 사람이네. 밭가생이 조금 밟혔다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저 아주머니 말씀에 의하면요. 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그거 밟았어. 그렇게 됐으면 내가 다시 쳐주면 되지. 자 농사 지려고 이랬는데 4월 17일 날 이제 생강을 막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 그럼 요 밟은 자리 내가 로타리 다시 쳐주면 되지. 자 그게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냐 그러면 제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을 했으면 계약을 정식 체결을 했으면요 이 아주머니는 1월 1일부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무리 땅 주인이지만 임대를 준 그 밭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통화 내용에서부터 그렇게 뻔뻔함을 보이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누가 날 욕하겠어? 예? 자, 이걸 제가 사진을 안 찍어 놓고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흘러갔다면 그러겠죠? 밭가생이 조금 밟은 밭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 발자국은 포크레인 자국은요 이 밭 끝에 하우스가 조그만 게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밭 가생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포크레인으로 로타리 쳐놓은 밭을 이렇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 하우스까지 진입을 해놓고 통화에서 들으셨지만 가생이 조금 밟혔다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마을의 사람들은 만약에 저 아주머니의 얘기도 듣고 제 얘기도 들었다면 누구 말을 믿을까요? 그냥 저는 귀농을 해서 밭을 저 어렵게 살아서 한번 붙여보라고 싸게 줬더니 밭가생이 조금 밟았다고 참 이상하게 떠들고 다닌다. 그럼 저는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역시 인삼밭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시커먼 두 개의 밭을 얻었어요. 300평, 700평에서 약 1000평 정도 되는 밭인데 이 밭에
그 논을 개간한 밭이겠죠. 이 맨 위에 밭 주인과 요 사이에 껴있는 밭,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옆에 있는 밭, 이렇게 한 사람이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는 제가 운영을 하고요. 자, 이 밭이 고구마를 심었던 밭인데, 자, 이렇게 고구마 심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놨고, 이게 수해 날 때의 모습이에요. 올해 수해를 입은 그 모습인데, 제가 고구마를 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텃세라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수해를 입었는데, 수해라는 게 입으면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 둑에서 쓸려 들어오는 흙은 내 밭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수해를 정상적으로 입은 모습이죠. 자, 이렇게 흙이 내 밭으로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 비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내 고구마 밭이 이런 모습이 될 때는 물이 막 수로 위로 넘쳐서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물 들어온 것만 눈에 보이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수해를 처음 만나다 보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른 거는 신경을 못 썼는데 비가 다 그치고 수위가 이제 빠지면서 이 두둑이까지 고구마 이거 물에 잠긴 거 보세요. 빠지고 나서 보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가운데 있는 밭주인이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 밭에 물 들어가지 말라고 이 밭 입구를 두둑을 잔뜩 쌓아놓고요. 거기에다 비닐로까지 씌우고 비닐로 도망 못 가게 돌멩이로 모래자루로 이렇게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제 밭에서 물이 빠진 다음에 보니까 수로를 제 밭으로 내놓은 거예요. 물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끊겼거든요. 끊긴 여기에서 제가 서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로가. 그래서 이 두둑에 있는 토사들이 비에 씻기고 물에 넘쳐서 제 밭으로 다 이렇게 넘쳐 들어온 겁니다. 물과 함께.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모습에서 보면 저 두둑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물이, 지금 사실상 제 밭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물은 요거 조금밖에 안 돼요. 이 옆에 많은 물들은 이 옆에 밭 주인이 수로를 제 밭을 향해서 파놓으니까 이 토사와 함께 이 많은 물들이 넘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자, 반대쪽 사진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제 밭에 들어올 정상적인 물의 양은 이건데, 자, 여기 보세요. 모래주머니 보이시죠? 왼쪽 아래. 수로를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이 옆에 밭에 들어갈 토사와 물들이 제 밭으로 이렇게 다 들어온 겁니다. 서리태 300평 심었다가 하나도 못 건졌어요, 이 밭은. 올해 농사 말 그대로 그냥 망쳤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고구마 밭은 이 토사의 양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밭에서 다 넘어 들어왔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피해를 당해서 제가 좀 속상한, 고구마 캐는 동영상을 찍던 날 좀 속상해서 그 호박 고구마 갈라진 거 한 포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고추값 좋다고, 고추가 뭐 물에 잠겨서 죽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없는 사람 와서 살려고 그 발버둥 치는데 이 고구마 한번 보세요 하고 깨진 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내년에는 그러지 맙시다 하고, 그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네가 뭘 알아? 네가 농사를 얼마나 져봤어? 그렇게 내가 두둑을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어 너한테는. 이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피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예? 이렇게 해놓으면 피해가 진짜로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거죠. 이렇게 해놓고 자 비닐로까지 보이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물길 내놓고 이렇게 비닐로까지 누르고 모래자루 해놨다는 거는 길 가는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고 싸움 비슷하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왔는데 며칠 뒤에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바뀐 모습이 뭐가 있죠? 비닐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모래주머니 눌러놨던 거를 싹 감춰놨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요. 그럼 이건 뭐냐? 자기가 봐도 이건 이렇게 비닐로 펼쳐져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수로를 자기 밭에 물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건데 그건 창피했는지 싹 걷어놨더라고요. 길가 옆에 있는 밭이니까. 그러더니 왔습니다. 이분이 밭에 일을 하는데요. 나 없는데 집에 가서 큰 소리 쳤다며. 저는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 남자분이. 그랬더니 와서 또 큰 소리를 쳐요. 두 부부가 함께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질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저한테 아무 피해가 없다라고 그러면 나는 내년에 여기에 고추를 심을 생각인데 그럼 장마가 오기 전에 나도 이런 모습의 두둑을 만들겠다. 그래도 형님 밭에는 피해가 안 가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 옆에 듣던 사모님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네가 여기서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붙이는 밭을 가만 놔둘 것 같아? 자, 이 정도까지 나오면 텃세라고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많은 분들, 지나가는 분들, 고구마 캐고 있을 때 오신 분들한테 이 넋두리를 했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이 사람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합니다. 제 앞에서. 예? 뭐냐? 뭐 큰 집, 작은 집, 사돈에, 팔촌에, 뭐에 다 엮여있는 집성촌이에요. 학교 선후배에 뭐에. 하지만 저는 외지에서 진짜 아무 연고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나를 욕하겠어. 내가 뻔뻔해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요. 이런 거죠. 호구 조사해보니 걔는 진짜 이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더라. 그래서 막대해도 나를 욕할 사람은 없어. 누가 날 욕하겠어. 그 지역 이기주의와 뻔뻔함이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뻔뻔함들, 미안한 줄 모르는 이러한 뻔뻔함들이 부끄러운 우리 농촌의 여기뿐만이 아닌 모든 농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 이겁니다. 제가 앞 시간에 그 개주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개주가 아니라 400m 그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진 못할 망정 추수라는 그 결승점을 들어가겠다고 같이 고생하고 가는데 적어도 나 살겠다고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남의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부끄러운 농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례들이 있다라 그러면 귀농귀촌 기간이건 어디건 저 이런 거 누가 봐도 억울하잖아요. 전화 통화하는 내용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런 거 민원을 왜 받아주는 기관은 없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런 텃세도 있습니다 하고 귀농귀촌 거기에 같이 민원 발생 사례에 넣어서 저 이후에 이런 피해자는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때문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분들이 고스란히 저와 같은 피해자로 농촌에 유입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꼈던, 제가 당했던 텃세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농촌이 텃세만 있고 힘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가족과 함께 귀농하는 게 좋을 거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가족이 함께 귀농을 해서 가족 전체가 왕따를 당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꼭 해야 하는 귀농이라면은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간을 더 늘려버리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분들이 접근해서 알고 싶은 그거를요, 더 길게 만들어 버리세요. 내가 그 전에 서울에서 뭘 했는지, 그냥 인사만 잘 하시면 돼요, 그냥. 그분들이 궁금한 거 다 노출시켜 줄 필요도 없고요. 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잘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는 일도 못하는 사람인데 또 누군가는 또 안타까워서 내가 도와주면 왜 그 사람 일 잘해 하고 이 노출을 천천히 시키세요. 귀농을 꼭 하셔야 된다라 그러면 내 속내 다 털지 마십시오. 그 마을에 가서. 자,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의 농촌입니다. 뭐 대안이라고 대안 같지도 않은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나를 내 모든 걸 파악하고 쉽게 나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오늘은 마중물의 텃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나저나 내년에 땅을 다 뺏기게 되려나 내가? 아이고, 고추 농사 지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텃세도 즐기면서 또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수혜를 입었던 밭, 고추밭으로 멋지게 변화된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텃세마저도 즐기고 있는 여러분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